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월요일 악마팀장TV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자, 지난 금요일 라이브 방송에 대한 여러분들의 댓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탄핵 반대 세력들이 별 영향력도 없는 악마팀장TV에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열심히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CIA에 신고하겠다. CIA에 신고하세요. CIA에 신고해서 뭐 어쩌겠다는 겁니까? 네. 그리고 스탑 더 스틸이 탄핵 반대 집회 구호도 여기 올려주시고 CIA 신고 제발 좀 해주세요. 네. 어떻게 되나 저도 좀 궁금합니다. 백종호님, 악마가 그 모습을 드러낼 때 항상 괴물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 이야기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진아님, 사기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뻔뻔하기는 건이 같다고. 저런 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다니 한심해도 너무 한심합니다. 정말. 저는 윤석열이 후보 시절부터 너무 건달 같아갖고 조국 전 장관 수사할 때부터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정말 참담한 지난 3년이었습니다. 거의 3년이 지금 다 돼가죠. 그리고 믿고 보는 참 언론. 네, 감사합니다. 오석형님, 본인이 일은 저지르고 주위 사람들이 정리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 탄핵 인용 파면이 답이다. 끝까지 간다님 요즘 몸이 안 좋으신가 봐요. 병원 다녀오느라고 제 방을 늦게 시청하고 있다고. 저렇게 무식하고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게 정말 창피하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죠. 진도구찌TV님, 정권 초기 때부터 모든 거짓말을 국민들이 받아주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합니다. 윤석열은 정말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부터 윤석열은 내가 아무렇게나 거짓말을 해도 언론이 알아서 내 말을 또 옹호해주고 정치인들이 알아서 내 말을 또 해석해주고 또 그렇게 하면 믿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아주 잘못된 인식이 머릿속에 뿌리를 내린 것 같아요. 그때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어쨌든 윤석열이 그때 정신을 차렸으면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 거 아닙니까? 자, 확률 높은 구간님, CIA 막 웃어주셨네요. 자, 스윗드리님도 반갑습니다. 앙하. 후보 때 윤나땡 하면서 조롱했는데 절반 이상이 선택한다고 생각하니 국민 절반이 모자란다. 노란님도 와주셨고요. 테디님도 와주셨습니다. 그 나라 국민은 국민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수준이 아직 윤석열 같은 자를 걸러낼 정도는 못 됐다는 게 드러난 거죠. 자, 라파엘라님, 입벌구예요. 입만 벌리면 구라입니다. 네. 제가 제 표현력의 한계에 대해서 여러 번 고백을 했는데 윤석열과 관련된 평가를 하려면 제 어휘력과 표현력이 이렇게 부족한가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입벌구라는 표현도 이 정도 표현으로 정말 충분한가 생각해보면 충분하지 않은데 더 나은 표현이 떠오르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입벌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착한 여성님, 우리나라 최고 문제는 언론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검찰 그리고 언론 가장 문제라는 데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사학, 재벌, 그 다음에 종교, 특히 극우 개신교 세력들. 저는 개신교의 상당수가 지금 극우화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레인키키키님, 어진 문재인씨 탄핵 전에는 전면에 나서 싸울 수는 없었을까?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제목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어진 문재인과 악질 윤석열. 제가 왜 이런 제목을 오늘 선택했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잠시 후에 소개하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그리고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겨레 신문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뽑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진 사람, 좋은 사람은 맞습니다. 그런데 악질 윤석열을 어질기만 해서 좋은 사람이기만 해서 상대하기는 좀 어려웠다. 결국은 윤석열에게 당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옳고 그름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인간성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인품이라든지 그의 선한 의지는 존중하고 존경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만 윤석열 세력을 제압하지 못해서 결국 나라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런 순진함, 그런 온건함, 어찌 보면은 용기가 없었다고 해야 될까요? 비겁하다고 하기에는 너무 가혹한 표현 같아서 용기가 부족했다라는 표현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책임이 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우리 각자의 몫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같은 악질, 헌법 파괴, 국정문란 이런 자에 대해서는 이 다름이 없죠.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한 평가는 저는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이슈는 모든 언론이 지금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자, 한겨레 신문이 오늘 인터넷판 톱 그리고 신문 지면에서도 일면 톱뉴스로 전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검찰 개혁한다던 윤석열 발탁 후회한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2월 임시국회 개원 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는데 지금 한겨레 신문은 그 뉴스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단독 인터뷰를 톱뉴스에 계속 걸어두고 있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뉴스가 좀 만시지탄 감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 꼭 필요한 인터뷰를 한겨레가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살아온 삶의 궤적이라든지 또 국정 철학 이런 걸 봤을 때 첫 번째 인터뷰를 한겨레 신문을 선택한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네, 너른마당님 국회 연설 내용도 당연히 살펴봐야죠.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두고두고 후회가 됐다라고 하는데 한겨레 신문 홈페이지와 한겨레 신문 유튜브에서 문재인 대통령 인터뷰 영상을 공개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가서 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앞부분만 짧게 함께 보고 그다음 기사를 통해서 제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자괴감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정말로 좀 잠을 자기 수가 없을 정도로 국민들의 송구한 마음이에요. 그때 윤석열 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수사에 들어가면서 내가 사람을 잘못 썼구나 좀 후회를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도입 부분만 한 30여 초 보여드렸습니다. 자, 지금은 신문과 방송이 완전히 융합됐기 때문에 한겨레 신문도 이렇게 질 좋은 인터뷰 영상을 제작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문다희 씨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음주운전 그리고 불법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고 또 지난주 금요일날 김정숙 여사가 인도 타지마를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의혹들 샤넬 재킷이라든지 회식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검찰이 일체 혐의가 없다라고 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시기적으로 그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 인터뷰가 나오니까 이제는 검찰이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겠구나 하는 판단에서 인터뷰를 한 것이 아닌가, 늦었다, 왜 진작에 입장을 밝히지 못했나 이렇게 아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뷰를 지면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발탁을 두고두고 후회한다.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죠. 지금 문재인 발탁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야말로 민주진영 인사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죠.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근데 이 당연한 이야기도 지금 와서 한 것은 만시지탄입니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 시절에 후회를 했을 거 아닙니까? 윤석열의 발탁을. 근데 그때는 그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지금 윤석열이 체포 구금돼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고 윤석열 집권 3년이 다 돼가는 이 시점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사후 약방문 격이다. 이런 판단을 내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당시 윤 총장 임명 반대 의견은 소수다. 가까운 사람들이 욱하고 자기 제어 못하고 자기 사람 챙긴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평판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 후보자 4명 가운데 3명은 검찰개혁에 명시적으로 반대했고 윤석열만 찬성했기 때문에 윤석열을 임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는 대목이
자, 4명의 검찰총장 후보자가 있습니다.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있었고 그 당시 위원장이 정상명이란 자입니다. 지금 윤석열을 돕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사람인데 여기에서 4명을 추천을 했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무능이 여기서부터 좀 시작됐다고 봅니다.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는 대통령의 의지가 들어가서 구성돼야 됩니다.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자기네들 알아서 구성하게 하면 안 되는데 일단 그 구성 자체가 추천한 4명 중에서 3명이 검찰개혁 반대고 윤석열 하나만 검찰개혁 찬성이라면 그때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일을 잘 못한 거죠. 자, 여기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대목은 4명 중에서 1명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지만 검찰 출신으로서 검찰개혁을 할 수는 없다 라고 말을 했고, 윤석열은 위험한 인물이었지만 조국 전 당시 민정수석이 검찰개혁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을 추천했고, 그래서 본인은 본인이 더 친한 사람을 제쳐두고 검찰개혁에 적극적인 윤석열을 추천하던 조국 민정수석의 말을 수용을 해서 검찰총장 임명했다라고 하는 게 이 인터뷰의 요지입니다. 자, 물론 이제 윤석열 정부 탄생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가장 자기가 책임이 크다, 이런 사람에게 정권을 넘겨줬다는 자괴감이 아주 컸다. 계엄 탄핵 사태가 생기니까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송구스럽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밝힌 내용은 윤석열의 계엄 내란이 황당하다. 비상계엄은 헌법상의 제도로 남아있지만 이미 수십 년 전에 박물관 수장부에 들어간 유물인데 그걸 대명천지에 꺼내서 휘둘렀다는 게 망상의 병이 정말 깊다. 국제적으로도 엄청 부끄럽다. 민주당이 신속하게 계엄 해제 의결을 해줘서 그나마 큰 다행이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거는 아주 일반론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렇게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나 좀 논란이 되는 대목이, 자, 조국 민정수석이 정말로 그렇게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했는지 이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대목입니다. 조국 민정수석과 최강욱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 노영민 비서실장이라든지 양정철 같은 자가 윤석열을 적극 추천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라인인 조국 민정수석과 최강욱 공직기서관의 말을 듣지 않고 양정철 등등의 말을 듣고 임명을 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수석이 추천했기 때문에 조국 수석을 믿고 임명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조국 수석의 입장도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고, 조국 수석은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겠지만 그 상황을 조국 수석만큼 잘 알고 있는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지 않을까 싶은데, 최강욱 비서관도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의리와 충성심 때문인지 이 부분을 깔끔하게 속 시원하게 밝히지는 않더라고요. 본인이 반대했다는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누가 그러면 추천했는 거냐 라는 데 대해서는 최강욱 전 의원이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제이드 가드님, 분노가 치민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분노가 치미는 건가요? 그러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여기 보면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할 때 청와대 안팎의 의견이 확연히 갈렸는데 이거는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대표의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윤석열을 발탁한 이유,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물어봤는데 비율로 따지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지지하고 찬성하는 의견이 훨씬 많았고 반대하는 의견은 소수였고 민주당은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하는 그런 의견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민주당이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제 기억에 따르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정말로 압도적으로 윤석열을 지지하는 의견이 많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은 그냥 평검사였는데 이 사람을 벼락 출세시켜서 한 3계단 4계단을 그냥 벼락 출세시켜서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히고 그때부터 검찰총장을 시키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은 어차피 윤석열이니까 주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읽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저도 사실은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 본인 생각보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강력한 추천 때문이었다는 식으로 약간 떠넘기는 듯한 대목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대표가 그 친한 후보자를 추천했다면 그 사람을 시켰을 텐데 그렇게 하지를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본인이랑 친하고 조국 민정수석과 말도 잘 통하고 온건한 성품의 후보자가 있었는데 조국이 그 사람은 검찰개혁에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밀었고 마치 조국 민정수석의 추천을 자기는 그냥 추인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 부분도 논란이지만 윤석열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자마자 취임도 하기 전에 가족을 그냥 일가족을 인간 사냥하듯이 수사했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았고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후임으로 와서 윤석열을 징계하려고 할 때도 윤석열의 편을 들어주고 추미애 장관의 사표를 받아오라고 했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은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 이렇게 말한 부분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거는 누구에게 떠넘길 수 있는 대목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말한 거는 누가 그렇게 말하라고 시켜서 했다. 그건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해서 말을 했다. 그럼 굉장히 오판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인터뷰에서 가장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 윤석열을 자르지 않았냐? 윤석열을 왜 검찰총장 자리에서 끌어내리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대통령에게는 검찰총장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본인의 국정 철학이 임기가 보장돼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함부로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국정 철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대통령이 왜 검찰총장을 해임할 수 없습니까? 자, 옛날에 KBS 정현주 사장을 이명박이 자를 때 이미 법제처나 이런 데서 해석이 다 나왔습니다. 자, 임명권이 있고 인명권이 있습니다. 자, 임명권은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면직할 권한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단어 안에. 인면권은 임명도 할 수 있지만 면직도 시킬 수 있는 권한인데 임명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임면권이 있는, 즉 면직시킬 권한도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 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이미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검찰총장이 법을 위반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검찰권을 과잉 사용해서 법무부 장관 지명자를 인간 사냥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그걸 막지 않으면 누가 막으라는 겁니까? 막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 막으라고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법률적으로 자기가 윤석열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는데도 해임하지 않았다고 자기를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한겨레 신문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 인터뷰 중에서 가장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대통령은 윤석열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는데 왜 해임하지 않았냐고 자기를 지금까지 공격하느냐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제 잘못했다. 잘못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 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자, 문재인 대통령은 몇 가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율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본인의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질까봐 엄청나게 노심초사했었죠. 자, 인터뷰 내용에서 보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그런 부분들은 한겨레 신문 같은 매체가 제대로 알려야 되는데 대통령에게 제왕적인 권력 행사를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과 같은 건데 모순된 주장이다.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을 해임할 수 있는 인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권한이 아예 없는 겁니다. 정치적인 압박은 가할 수 있었을지 모르죠. 예를 들면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말한다든지 물러나기를 바란다고 언론을 통해서 압박하다든지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대통령이 조금 불편하게 여긴다는 것만
것만으로 검찰총장들이 알아서 물러나는 그런 시대가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시대가 다르죠. 그렇게 압박했다가는 윤석열 총장 본인은 물론이고 검찰 조직 전체가 반발하고 나설 거고 당연히 보수 언론들도 들고 일어날 거고 그러면 엄청난 역풍이 생기고 그것은 대선에서 굉장히 큰 악재가 되겠죠. 그거를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고요. 자꾸 대통령의 권한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런 말들이 있는 건데 그 부분들은 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분명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저는 가장 문제가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었습니다.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연히 해임할 수 있죠. 자, 오늘의 제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진 문재인과 악질 윤석열. 자, 윤석열은 나쁘게 써서 그렇습니다. 이 모든 대통령으로서의 권한과 본인의 파워를 나쁘게만 써서 그렇지만 윤석열은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계엄까지도 선포하는 인간입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아니 대한민국을 망치고 연성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검찰 세력을 제압하지는 못하고 뭐 그랬다가는 엄청나게 반발하고 보수 언론이 들고 일어나고 그럼 대선을 망칠까봐 겁이 나서 못했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진기만 한 분이 대통령이었으니까 윤석열이 마음 놓고 쿠데타를 저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결과에 어찌됐건 연성 쿠데타를 일으키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 도전을 하고 검찰권을 통해서 본인의 비리를 덮고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내정자 혹은 취임 이후에 인간 사냥을 하고 있는데 진압을 하려고 했었어야죠. 자, 대통령은 왜 되는 겁니까? 저는 한을연님의 댓글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댓글을 달아주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이 왜 되는 겁니까? 권한이 필요해서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권한은 왜 필요한 겁니까? 대한민국을 바르게 정의롭게 더 잘 살게 더 안전하게 더 평등하게 더 부강하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권한이 필요해서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권한을 쓰지 않을 거면 그냥 책을 쓰면 되죠. 권한이 필요하니까 대통령이 되는 건데 권한을 줬는데 그걸 안 쓰고 권한이 없었다라고 지금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네. 자, 최강욱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은 작년 2월 달에 윤석열이 조국을 대통령을 만들고 싶다라고 떠들고 다녔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검찰총장 임명에 반대하자 윤석열이 환심을 살해한 말이다. 자, 그러면 검찰총장 임명에 누가를 반대를 했으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까? 이 맥락은 조국은 반대를 했는데 윤석열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조국을 대통령을 만들고 싶다. 뭐 점도 봤다면서요. 조국이 대통령이 될 사람인지. 자, 이걸 보면 좀 이 부분은 좀 논란이 충분히 있는 부분이고 좀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시로세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최강욱 공직비서관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 또 있죠. 노영민 당시 비서실장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이제 인사 스타일을 한번 보면 자, 초대 비서실장이 임종석이었죠. 그 다음 비서실장이 노영민이었습니다. 초대 총리는 이낙연이었습니다. 그리고 KBS 아나운서인 고민정을 발탁해서 청와대 대변인을 시켰죠. 자, 조국 민정수석과 최강욱 공직비서관이 있긴 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한마디로 매우 온순한 사람이다. 그리고 누구하고 척지고 이런 거를 별로 원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뒹굴대마왕님, 권한행사를 마치 핵미사일에 빗대어 권한행사를 하라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희대의 궤변을 했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제가 기억에 없어서 네. 여러분들 중에서는 저랑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슷한 평가를 하시는 분도 있고 좀 다르게 평가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모든 평가에 대해서 저는 존중을 하고요. 악질 윤석열 같은 자를 상대하려면 윤석열하고 같은 레벨의 악질이 돼야지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악질을 상대할 때 어질기만 해갖고는 안 되죠. 상대가 송곳으로 눈을 찌르려고 달려들고 모래를 뿌리고 깨물고 달려드는데 글러브만 끼고 싸우겠다고 해서 제압할 수 있습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뷰를 한겨레 신문이 여러 개로 나눠서 실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서 결국 윤석열을 몸집을 계속 키워준
게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냥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발탁을 안 했으면 윤석열이 대통령 근처까지 갔겠습니까? 근처에도 못 갈 인물이죠. 뭐 국회의원 한번 도전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은 어림도 없는 이야기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를 검찰총장으로 발탁해주면서 확 키워준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시리즈는 1번은 윤석열을 발탁한 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금 윤석열을 어떻게 평가하냐, 윤석열이 지금 내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망가뜨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꼭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헌법, 대통령 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민주당이 포용 확장할 때 이재명 대표도 공감을 했다, 이런 내용이, 이 부분은 뭐 원론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1대1 구도로 치러질 때 과반 득표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자신 있게 말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를 만들어낸, 조작해냈다라고도 사실상 말할 수 있는 검찰, 그리고 그거를 열심히 퍼나른 언론, 그리고 그것을 확산시킨 정치권, 극우 세력, 이것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네거티브한 프레임에 가둬두고 이재명 대표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될지 안 될지는 뭐 아직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뭐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죠.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포용 확장할 때라는 말은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난 대선 때 뭐 임종석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비서실장할 때 임종석은 이재명 대표가 왜 패배했는지 많이 돌아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민주당이 덜 절박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민주당의 적을 뒀거나 문재인 정부에서 한자리 했던 사람들 중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를 찍지 않은 사람이 꽤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낙연 같은 사람은 과연 이재명 당시 후보를 찍었을까? 혹시 이낙연은 윤석열을 찍은 것은 아닐까? 이낙연을 지지하던 그 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찍었을까? 여기를 이재명 대표가 그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당시 이재명 대표에게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부분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임종석 이야기를 한번 문재인 대통령의 이 인터뷰를 계기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조선일보가 임종석의 말을 계속해서 이렇게 기사화해주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지금 내란을 지지하고 혹은 내란을 엄호하는, 그리고 내란이 아니라는 프레임을 스피커처럼 전달하고 있는 언론에서 임종석을 계속해서 기사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조국 사태 때 윤석열이 조국 가족을 인간 사냥할 때 진중권을 대서특필해주듯이 지금 임종석을 대서특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 라파엘라님, 윤 지지선언 많이 했어요. 낙연 세력들요. 그러니까 지지선언을 안 하고 윤석열 캠프로 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이런 의견을 윤석열이 탄핵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대선이 시작된 다음에 해야지 그나마 한 번이라도 귀 기울여 볼 만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이재명을 공격할 때가 아니고 내란 세력 진압에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왜 조선일보 이렇게 임종석을 키워주겠어요? 지금 왜 이렇게 써주겠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니까 써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은 내란 세력을 진압하는데 방해가 될 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노란님, 그들은 이재명이 되는 것보다 윤석열이 되는 게 낫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녔어요. 마시로세요님, 조선이 그래봤자입니다. 조선이 그래봤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님도 매블쇼에 나오셔서 그러셨나? 요새 조선 누가 봅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조선일보는 여전히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영향력이 나쁜 영향력이죠. 해악이 아직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에 해악이 없는 게 아닙니다. 조선일보를 여전히 참고하는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 기득권들, 국민의힘들, 지금 한자리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많습니다. 조선일보가 만약에 영향력이 없다면 해악도 없는 것이죠. 근데 저는 조선일보 해악이 여전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임종석이 알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임종석은 어쨌든 자기가 잊혀지는 게 싫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좋으니까 계속 떠드는 거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아이디어 로빈님이 심상정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악마팀장 TV 처음 시작할 때
지난번에 심상정 후보가 대선 때 한 80몇만 표를 얻었죠. 자, 이재명 대표 27만 표 차이로 졌는데 심상정이 안 나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역사에서는 불필요한 가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심상정한테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거는 반민주적이죠. 뭐 심상정도 출마할 자유가 있으니까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심상정이 안 나왔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심상정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심상정이 나오는 게 윤석열을 도와주는 게 아니냐, 이재명 표를 뺏어가서 이런 말을 할 때 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 심상정 후보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지금도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되면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심상정은 본인의 당선 가능성이 1도 없으면서 왜 윤석열이 당선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냐는 이런 말로 윤석열의 탄생에 결국 공헌한 거 아닙니까? 지금 침묵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심상정 후보, 심상정 전 의원에 대한 평가는 다들 다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 대선 때 했던 그 말, 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심상정에 대한 평가를 굳혀버렸습니다. 자, 마시로세요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를 너무 오래 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도 많은데, 자,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 또 당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윤석열이 임명됐고 왜 인간 사냥을 그대로 지켜보고 있었는지, 정경심 교수의 조사 한 번 없는 기소를 왜 막지 않았는지, 왜 조국 전 장관의 낙마를 용인했는지, 왜 추미애 장관에게 물러나게 하고 윤석열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보호해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밝혀져야 될 내용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이디어 로비님 같은 생각을 저도 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대통령 선거에서 출마하는 건 자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은 대통령 선거에 결선 투표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지금. 그러면 1, 2위가 나와서 결선 투표를 하면 심상정 같은 사람이 나와서, 안철수 같은 사람이 나와서 간보고, 심상정 같은 사람이 자기가 대통령 될 가능성은 없지만 자기의 정치적 지분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대선을 활용하는 그런 거는 예선에서 다 걸러지거든요. 결선 투표를 하면 1대1로 붙었을 거 아닙니까? 결선 투표 도입이 시급합니다, 지금. 저는 심상정이 쫄았다라고 보는 것도 글쎄요, 제가 그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쫄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게 본인에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자, 윤석열에 대해서 헌재에서 지금 변론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지금 괴이한 거짓말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너무나 황당해서 이게 왜 거짓말인지를 비판하는 것조차 지겨울 정도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는 부당한 짓이라면 안 따랐어야지 왜 따랐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지금 이 홍장원하고 곽종근 이 두 사람은 민주진영의 인사가 아닙니다. 윤석열이 아끼던, 윤석열에게 충성 맹세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원 넘버2가 됐고 3스타인 특정사령관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이 곽종근을 불러서 술도 여러 번 먹고 특전사 부사나 골프 칠 때도 같이 치고 충성 맹세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너무 황당하게 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획책하니까 곽종근이 그때는 마지못해서 따랐다가 지금 너무 후회가 돼서 양심 선언을 하고 있는 곽종근하고 홍장원에게 부당한 짓인데 왜 따랐느냐라고 묻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사람의 바닥을 보는 듯하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박은정 의원도 이 더 심한 표현이 없을까 생각했는데 더 심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아서 바닥을 보는 듯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정말 박은정 의원이 한 말은 심지어 부당한 지시를 했는데 왜 현장에서 거부하지 않았느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너무 무책임하고 사람의 바닥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 여러분들 여기 바닥을 보는 듯한 보다 더 좋은 표현 없을까요? 자, 즐거운 인생님, 말은 쉽다.
나쁜 놈을 욕해야지 왜 심상정을 욕하냐 이런 의견이신가요? 저는 만약에 그런 의견이시라면 저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를 할 수 있는 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 평가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윤석열의 바이든 날리면 뭐 2탄인가요? 자, 인원이라는 표현을 자기를 안 쓴다. 국회의원이면 의원, 사람이면 사람이란 표현을 쓰지 나는 평소에 인원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데 곽종근은 내가 인원을 끌어내라고 말했다고 하니 저거는 내가 한 말이 아니다. 거짓말이다라고 했는데 그날 헌재 변론에서도 인원이란 말을 계속 썼고 국가 비상경제대책회의라든지 평소에도 인원이란 말을 여러 번 썼던 게 바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본인은 1분 30초 뒤에 인원이란 말을 써서 1분 30초면 들통날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조롱거리가 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가 인원이란 말을 지시대명사로 안 쓴다. 이런 황당한 변명을 했습니다. 지시대명사, 보통명사, 일반명사 이런 걸 구분해서 지금 말했다는 겁니까? 자, 즐거운 인생님, 어질고 그만큼 노력한 문재인만큼만 해도 감사하다. 충분히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일단 어질다는 부분은 저도 100% 동의하고요. 이런 평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야기한 거는 아쉬움을 이야기한 겁니다. 전 그래서 즐거운 인생님 의 의견과 치열하게 논쟁을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자, 동아일보 사설 지역적 시비, 자, 탄핵 공작 음모론. 지금 곽종근과 홍장원이 민주당과 짜고 자기를 탄핵시키려고 공작을 하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계엄 선포도 민주당 공작입니까? 국회에 군인을 출동하라고 한 게 민주당 공작입니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라고 한 게 민주당 공작입니까? 아니면 요인 14명,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을 체포하라고 한 게 민주당 공작입니까? 선관위에 군인을 투입한 게 민주당 공작입니까? 퇴역 군인 노상원을 데리고 와서 케이블 타이하고 야구 방망이를 들고 와서 선관위원장을 협박해서 자백을 받으려고 한 게 민주당 공작입니까? 다 본인이 시켜서 한 일인데 공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자는 얼마나 파렴치한 자입니까? 자,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자, 윤석열이 비상계엄의 위헌 불법성 여부와는 동떨어진 지역적 시비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불리한 발언에 대한 말꼬리를 잡는 식의 대응으로 사태의 본질을 흐리려는 전략이죠. 뚜렷한 근거 제시 없이 탄핵 공작을 주장하면서 여론전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자, 윤석열은 자신의 무모한 명령을 따르다가 구속되거나 인생을 완전히 망친 공경에 처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약한 표현이죠. 군 장성 등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몽, 경고 의도가 몇몇 부하들 때문에 오해받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로 물타기를 하고 지역 말단으로 시비를 걸어도 그날 밤 벌어진 군의 국회 장악 시도 사실이 덮여지진 않죠. 자, 여기 보면 헌재에서 변론가에서 지시를 했느니 안 했느니 요원이니 홍장원의 메모가 왜 다시 옮겨졌겠느니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검찰 조사에 따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의 국회에 군인 투입 끌어내라 지시, 총을 쏴라, 14명을 체포해라 이런 걸 증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변론에서 다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14명이 지금 홍장원만 이야기했습니까? 방첩사에서 넘버 2, 넘버 3 이런 사람들이 다 증언했지 않습니까? 자, 경향신문 손바닥으로 해 가리는 윤석열, 그 인질이 된 국민의힘. 참,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고 한다는 표현도 참으로 점잖은 표현인데, 자, 한겨레 신문 내란 음모론. 윤석열이 곽종근하고 홍장원이 민주당과 짜고 내란 음모를 기획했다라는데 힘을 싣고 있는데, 아니 계엄을 민주당이 했습니까? 너무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서 지금 경향신문, 한겨레 신문에서 사설로, 동아일보도 사설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너무 황당한 이야기라서 사실은 비판할 필요가 있을지조차 망설여지는 그런 그런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게 홍장원 차장의 메모입니다. 자, 방첩사의 넘버 2 구민의 직함이 구민의 방첩사 수사조정과장, 이분 넘버 2는 아니죠. 자,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이 넘버 2죠. 자, 이 사람들이 다 지시를 받았다라고 해서 명단이 똑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양정철 똑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지금? 지금 이 홍장훈의 메모와 방첩사의 간부들의 자필 진술서 증언이 일치하고 있는데 왜 홍장훈의 메모가 조작이고 거짓이고 공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 여기 보면 김용현 변호인이 이진우하고 여인영, 이진우 수방사령관하고, 이진우는 지금 말을 바꿨죠. 검찰 조서에서는 끌어내라고 윤석열이 지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헌재 변론에 와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고, 여인영은 진술을 거부했는데 김용현의 변호인이 이진우 여인영의 변호인이 되려고 한다라고 빙자를 해서 변호인 선임계를 받겠다 라고 해서 접견을 했는데 증거인멸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거부를 했습니다. 내가 왜 김용현 변호인을 만나냐. 자, 증거인멸을 하고 입맞추기, 말맞추기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외에 검찰 수사에서 홍장원과 곽종근의 증언, 일관된 증언에 똑같은 증언을 하는 사람이, 그런 증언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지금. 자, 연이어 음모론에 있어서 헌재 흔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헌재 11일 공개 10건이 넘습니다. 재판관 기피 신청을 했다 기각당하니까 스스로 회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증인신문을 하루에 3명이냐 이렇게 빠르게 하냐, 시간 제한을 없애라, 계속해서 물고 늘어져서 시간을 끌겠다는 좀 전략이죠. 즐거운 인생님 계속해서 실시간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셔서 아주 실시간 채팅창이 더 활발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탄핵 심판을 계속해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겁한 인간입니다. 갖가지 필요한 사실을 확인 못하게 한다. 이미 확인이 다 된 부분입니다. 하루 2회 진행, 하루 3명의 증인신문이 과도하다. 시간을 충분히 달라. 이러면서 시간 끌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악마팀장TV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윤석열 탄핵 공작, 윤석열 측의 주장이죠. 모든 게 홍장원과 곽종근이 민주당의 유튜브에 출연하면서부터 이 모든 공작이 시작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국힘이 이걸 받고 조선일보가 이거를 스피커가 돼서 확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자, 여기 보시면 조선일보 박정훈 칼럼인데, 흔들리는 내란 프레임 하면서 이 홍장원 차장의 이 메모의 진실성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칼럼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제가 좀 전에 MBC 보도에서 보여드렸듯이 홍장원 차장만 이런 메모가 있고 나머지 아무도 이런 말을 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라고 하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100번 양보해서. 하지만 지금 14명의 명단, 지시, 체포, 구금시설, 확인, 증언과 증거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왜 조선일보는 흔들리는 내란 프레임이라는 걸 썼을까요? 옛날에 나치의 괴벨스가 거짓말도 한 번 하면 처음에는 뭐 거짓말이다라고 생각하다가 2번 하면 의심하고 3번 하면 믿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을 하면 결국 먹혀든다, 이런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 괴벨스, 나치의 괴벨스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황당한 거짓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니까 우리 국민의 25%가 그 거짓말을 믿고 그 거짓말이 진실인 양 생각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그런 상황을 악용해서 계속해서 조선일보가 이런 악질적인 기사와 칼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흔들립니까, 내란 프레임이? 저는, 자, 조선일보에 대해서 단전단수를 지시했으면 조선일보는 어떻게 했을까요? 경향신문, 한겨레, MBC는, JTBC는 단전단수에도 입을 꾹 닫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이 집권해서 조선일보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하면 조선일보는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나온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서 방첩사에 방상훈 회장을 체포하라고 지시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이렇게 보도를 할까요? 언론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언론이 단전단수 조치를 당할 뻔했고, 언론인이 정당의 대표가, 국회의장이 체포될 뻔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는 내란 이런 한가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는 동대구역에서 열린 집회, 토요일날 열린 집회에 이 사진을 실은 개신교계 2030 지역도 전국화 세력 커진 반탄핵 집회해서 지금 윤석열의 탄핵을 기각시키는데 올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갖가지 무리수를 써가면서 홍장원의 메모를 공격하고 곽종근을 공격하고 내란 음모 프레임을 지금 뒤집어 씌우고 있고, 탄핵 반대 집회에 대서특필하고 있고, 임종석이 스피커를 들이대고 있고. 자, 전환길이가
또 단상에 올랐습니다. 전환길에 대해서 일요신문에서 인터뷰한 기사가 있는데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왜 개신교 세력이 이렇게 정치화가 돼서 극우화가 돼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조선일보는 지금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윤석열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걱정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정영식 재판관입니다. 근데 조선일보가 지금 정영식 다른 헌재 재판관들 다 까면서 정영식 재판관 띄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깐깐한 정영식이라고 하면서 송곳 질문으로 사건의 실체를 파고들어. 제가 보기엔 정영식이 변론에서 한 질문 중에서는 실체를 밝힐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실체는 이미 다 밝혀져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곽종근 사령관 한 명 앉혀놓고 그 정신없는 상황에서 들은 이야기를 정확하게 얘기하라고 친 게 깐깐한 송곳 질문입니까? 참. 자, 지금 윤석열이 박현수 행안부 경찰국장을 서울경찰청장에 임명했는데 윤석열이 지금 깜빵에서도 구치소죠. 정확히는 옥중 통치를 하고 있는데 국힘의 대선 주자들도 지금 윤석열의 눈치를 보면서 줄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이 윤석열의 외교 정책을 갑자기 굉장히 칭찬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김문수도 윤석열이 절대 탄핵되면 안 되고 자기는 대선 나갈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홍준표도 연일 윤석열을 옹호하느라고 급급한 상황입니다. 윤석열이 아직도 힘이 있다고 보는 거고 이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의 넘버2 인사를 해버렸습니다. 지금. 자,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서 박현수 치안정감 승진 그리고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 발령된 이 박현수 치안정감이 내란 수사 대상자인데 최상목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면서 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면서 지금 대행체제로 잘 굴러가고 있는 서울경찰청장이 치안 공백 때문에 임명한다 라고 하는 납득하기 힘든 논리를 내세우면서 임명을 강행했다. 역시 윤석열의 옥중정치를 최상목이 충실히 받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석연 법제처장, 이분은 이명박 정부 초대 법제처장이었고 찐보수입니다. 경실련을 만들었고 하여튼 이분이 지금 조갑재나 이석연 이런 분들이 찐보수는 보수는 헌법을 수호하고 체제를 존중해야 됩니다. 체제를 수호해야 되는데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려고 했기 때문에 찐보수들이 나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석연 전 법제처장의 예상대로 정영식 재판관을 포함한 전원일치로 파면이 꼭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좀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정영식은 반대하지 않을까? 혹시 한두 명이 더 반대해서 만약에 기각돼서 복귀하는 일이 벌어지면 이거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 일말의 불안감이 있는데 이석연 전 법제처장의 인터뷰를 보면서 또 한번 가슴을 쓸어내려 봅니다. 자, 이석연 법제청장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형사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행위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거고 형사 책임과는 별개다. 그러니까 요원을 끌어내려 했느니 위원을 끌어내라 했느니 인원을 끌어내라 했느니 또는 대통령이 지시를 했느니 안 했느니 하는 것은 내란죄 성립 여부를 묻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다뤄야 할 사항이고 헌재에서 중요한 거는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실체상, 헌법사항이 정한 요건을 지켰냐 여부가 중요한데 계엄을 선포하려면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회의록을 작성해서 국무위원이 부서, 즉 서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걸 안 거친 건 공지의 사실이다. 또 계엄을 선포하려면 실체적 요건으로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이 두 가지만 봐도 전원일치로 파면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오는데 그 시기는 늦어도 3월 초순 전에는 헌재가 선고하리라고 본다.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월 초에 선고하면 60일 뒤니까 5월 초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는 거죠. 자, 이석연 법제처장, 우리나라 1호 헌법재판연구관 이자 전 법제처장의 예상대로 3월 초에,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파면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이 인터뷰 기사를 공유해드렸습니다. 자, 일요신문이 기성 레거시 언론, 일요신문은 레거시 언론에
들린다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그런 매체죠. 자, 전환길에 대해서 부정선거를 지금 외치면서 마치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의 대표적인 연사로 지금 조명을 받고 있는데, 이 전환길에 대해서 일요신문이 여러 번 인터뷰를 요청해서 결국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전환길에 대해서 인터뷰 요청을 여러 번 했는데 전환길이 계속 거부하다가 결국은 전환길이 인터뷰에 응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월 25일부터 전환길에게 부정선거 의혹의 근거를 설명해달라고 수차례 요청을 했는데 인터뷰에는 하겠다고 했지만 약속 직전마다 바쁘다며 일정을 연기하고 5차례나 미루다가 1월 2일에 전화 연결이 닿아서 전화로 인터뷰를 했는데 무슨 근거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는지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부정선거 근거가 뭐냐라고 했더니 지금 부정선거 2탄 영상을 준비 중인데 그 전에 말씀드리긴 좀 그렇다. 부정선거가 아닌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재판관들이 법치를 망가뜨리고 있다. 부정선거를 통해 선관위가 얻을 실익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도 선관위에 있는 지도자들이 대법관 등 전부 법관들이다. 카르텔이 있다. 부정선거 관련 소송이 많았는데 전부 패소했다.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직하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그럼 다른 대법관들도 전부 조력했다는 뜻인가? 라는 거에서도 우리법 연구회 출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중에서 정영식 같은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그건 몰랐던 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환길이. 자, 언론이라면 전환길의 부정선거론을 퍼나를 게 아니라 근거가 뭔지 따져 물어야죠. 어떻게 종합지, 정통지, 퀄리티 페이퍼, 이런 지상파 방송, 종편, 이런 방송들이 일요신문이 하는 이 중요한 전환길이가 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 근거를 대보라고 끈질기게 왜 물어보지 못하는 겁니까? 근거를 못 대지 않습니까? 전환길이가. 근거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요신문은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환길은 어떤 구체적 자료와 근거를 토대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지 물었는데 대답은 피했다. 논리적 근거보다는 감정적 구호가 강해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야,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서 즐거운 인생님과 다른 분들의 실시간 채팅 토론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네요. 네. 여하튼 일요신문의 이 보도는 아주 칭찬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야죠. 자, 근거가 있으면 근거가 있는 대로 전달하고 근거가 없으면 근거가 없다고 비판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지 전환길의 주장을 막 퍼나르는 게 언론의 역할입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할 수 있잖아요. 모든 언론이. 그런데 팩트체크는 하지 않고 부정선거를 퍼나르는 것은 언론의 역할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뉴스가 이외에도 유현준 홍익대 교수의 조선일보 칼럼에 대해서도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어 준비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